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지난 거래일 뉴욕 증시는 엇갈리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그중에서도 테슬라는 2분기에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관찰됐는데요. 우리 시장 역시도 오늘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출발하더니 지금은 엇갈리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을 살펴보면 편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섹터 내에서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장비주 내에서 강세가 관찰이 되고 또 2차 전지주 내에서는 포스코 그룹주들이 큰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움직일지 저희 방송과 함께 장 마감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3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최민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서민들의 빚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계 빚 부담 정도가 세계 주요국 가운데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2021년 중반 이후 지속된 금리 인상 영향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면서 서민들이 가지는 빚 부담 또한 증가하게 됐습니다. 오늘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가계부분의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13.6%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 세계 주요 17개 가운데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인데요. DSR은 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 DSR이 높으면 소득에 비해 빚 상환 부담이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소득 대비 빚 상환 부담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고요? 네, 빚 상환 부담도 높은데 또 빚 부담도 이제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지난해 DSR은 13.6%로 2021년과 비교해 0.8%포인트 상승했는데요. 같은 기간 1.2%포인트 상승한 호주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최근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면서 서민들이 갖는 빚 부담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겁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중장기적으로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줄이는 거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가계대출이 예상 밖으로 급격히 늘어날 경우 금리나 건전성 규제 등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주말 동안 이어졌던 폭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빚 피해를 본 주민들 그리고 국민들이 차질 없이 고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나요? 네, 정말 주말 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렸죠. 고용노동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31일까지 온라인 고용보험 시스템으로 수급 자격, 실업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폭우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고요. 실업 인정일 변경 신청도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 지원제도 참여도 어려움 없이 일정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K-분리막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분리막 업체들 생산 능력 전망치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국내 K-분리막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오늘 SN 리서치에 따르면 SKI테크놀로지와 WCP, LG화학 등 국내 분리막 업체의 북미, 유럽 내 생산 능력 비중이 2030년에 7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SKI테크놀로지와 WCP가 생산 능력 1, 2위를 차지하게 될 전망인데요. 오는 2030년 기준 SKI테크놀로지의 생산 능력은 38억 제곱미터로 시장 점유율 33%를 차지할 전망이고요. WCP 또한 시장의 2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기업의 대항마로는 일본 기업이 꼽히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2030년 북미, 유럽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대항마로는 일본 기업인 아사히 카세이로 예상됩니다. 아사히 카세이의 생산 능력 기준 3위로 아사히 카세이의 비중은 1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SN 리서치에 따르면 일본 분리막 제조사는 생산성이 낮고 또 해외 진출에 보수적이라 계획대로 해외 진출을 진행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중국 분리막 업체들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시장 진출 제한으로 북미, 유럽에서 생산 비중은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유럽의 핵심 광물법으로 인해 역내 분리막 생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현재 진출을 하는 한국 분리막 업체들이 이 시장을 이끌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이슈 살펴봤습니다. 보도국의 최민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후장 주요 공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피드 뉴스엔 공시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엔 공시 김혜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대 시장의 흐름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코스닥 지수는 지난주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매도 압력 대비해서 지수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 살펴보면 포구 관련한 비금속, 건설, 폐기물 관련한 종목들 상승 보이고 있고요. 또 이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반도체 소재 부품단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오후장에는 이 코스피 지수도 이 같은 흐름 함께하길 기대해 보면서 주요 공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녹십자의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 당사의 혈액 제제인 알리글루에 대한 품목 허가 신청서를 미 FDA에 제출했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알리글루는 녹십자의 대표적인 혈액 제제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해 코로나19로 지연됐던 오창 혈액제제 생산시설 현장 실사를 지난 4월에 진행을 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FDA와 협의를 거쳐서 지난 14일 BLA를 제출 완료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큐라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라클이 대장염 치료제 신약 후보 물질인 CU104의 임상 2상 시험 계획을 동유럽 3개국의 각 의약품 규제 당국에 제출을 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지난 6월 미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유럽 임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각국의 규제 당국과 사전 논의를 거쳐서 IND를 제출했다라고 하죠. 큐라클은 이에 더불어서 향후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IND 승인을 거쳐서 다국적 임상에 진입을 할 계획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마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의 상반기 매출액은 8조 48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매출액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9%, 1.1% 감소했는데요. 이 같은 매출 감소세 배경으로는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공휴일도 3일 더 적었고요. 점포의 리뉴얼과 폐업들이 겹치게 되면서 매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2019년 이후에 4년 만에 이 같은 역신장을 보였는데 이 같은 감소세는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올해 이마트가 850억 원을 투자해서 상하반기 100여 개의 점포 리뉴얼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매출 감소세가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삼성 SDS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실적 관련한 별다른 공시가 나오진 않았지만 실적에 대한 전망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삼성 SDS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8% 감소한 3조 4,110억 원, 영업이익은 25% 줄어든 2,024억 원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전망치가 나왔는데요. 물류운임 하락으로 인해서 물류 부문 매출 감소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전망이 나왔죠. 다만 1분기 실적 저점을 찍고 2분기부터는 계단식 이익 성장이 전망이 된다라는 이 긍정적인 분석에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주요 공시들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엔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다뤄볼 첫 번째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소부장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시설과 장비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해외 판로 확장을 위해 전략적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총 4년 동안 국비 700억 원을 투입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반도체 섹터 내에서 차별화된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살펴보면요. 반도체주 내에서 살펴봤을 때 대형주는 좀 쉬어가는 장세지만 장비주 내에서 강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두성 엔지니어링 지금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장 중에 지금 18% 넘게 올라갔다가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긴 했지만 그래도 13%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평가, 주가와 함께 한번 업황 전체 평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사님? 네, 조금 전에 뉴스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뉴스들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반도체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게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작년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올해 이제 정점, 하락의 정점을 지나서 이제부터는 반격의 흐름만 남았다. 다만 그 반격의 흐름이 가파르게 진행될지 완만하게 진행될지 정도의 차이일 뿐 일단 다시 여러 회사들이 투자를 시작하고 전반적인 업황에 확실한 턴어라운드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기존부터 SK하이닉스가 강했지만 SK하이닉스보다 배 이상 오른 소재 장비주가 너무 허다하게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도 저점 대비해서는 꽤 올라왔습니다만 삼성전자의 2배 이상 오른 종목이 너무나 많죠, 지금. 그래서 현재 구간은 반도체 쪽도 전형적인 종목 장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길게 보면 반도체 대형주도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소재 장비주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적이 개선된다. 턴어라운드 기대감 속에 장비와 소재주들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반도체 업황이 이렇게 반등을 시도하는 가운데 저희가 또 살펴보면 최근에 화두가 되는 키워드가 HBM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HBM이 뭔지 아마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개념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HBM 내에서도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HBM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즉 네.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네. 거죠.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어떤 정보를 인식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이제 뭐 뇌라든지 이런 쪽에서 인식을 복합적으로 하게 되지만 컴퓨터는 데이터를 패킷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 이 코드로 모든 디지털 신호로 이제 신호를 인식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처리 속도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메모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다 데이터를 올려놓고 이것이 얼마나 CPU가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는지를 만들어주는 일종의 저장 공간이기 때문에 이 저장 공간에서 한꺼번에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좋은 거죠. 근데 뭐 지금 AI 시대에는 다량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게 필요하니까 당연히 이런 HBM 메모리가 확대되는 것은 뭐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핵심 종목은 누가 뭐래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네. 이 둘이 가장 잘 만들 거고 앞으로도 점유율을 뺏기지 않을 걸로 보여주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두 종목은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메모리 쪽에서는 뭐 최강자였지만 장비 쪽, 소재 쪽 이런 쪽에서는 그동안 많이 뒤쳐져 왔잖아요.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나노 공정에서의 경쟁이 굉장히 속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나노도 지금 굉장히 허덕이고 있고 3나노에서 뭐 2나노 개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4나노에서 3나노 떨어질 때, 5나노에서 4나노 떨어질 때 이 진행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기 때문에 네. 2나노도 굉장히 진행 속도가 느릴 것 같아서 그러면 제한된 나노 경쟁 내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지금 HBM 같은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HBM의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선 하이브리드 본딩, 소위 이제 HBM을 스택으로 쌓는 게 이제 중요해졌고 그래서 후공정이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장주는 뭐 누가 뭐래도 장비 쪽에서는 하나마이크론과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를 늘리면서 이들 업체는 앞으로 키우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군들은 뭐 여전히 중심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뒤늦게 움직이고 있는 뭐 프로텍이라든지 ISC, 뭐 ISC는 나중에 또 합병 이슈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런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순환매도 당분간은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 가장 메인 종목은 반도체 투탑이 메인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네. 같고 그다음에 언급해드렸던 두 종목이 장비에서는 후공정 쪽에서는 누가 뭐래도 탑티어라고 봐야 되고요. 뒤따라가고 있는 종목군들도 순환매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투자의 중심은 여전히 메인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메인 업체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지금 뭐 이렇게 쭉 보시는 것처럼 개발하고 양산하고 그다음에 계속 스택을 쌓고 늘려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데이터량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선 통신망의 속도도 올라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CPU의 클럭도 올라가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보이는 이 메모리 단에서의 메모리를 한 번에 처리하는 그 용량도 대폭 증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발열도 없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잡다단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최근에는 시스템 온칩, 하나의 시스템 안에 여러 가지를 다 올려서 발열량을 낮추고 속도는 높이는 그런 방향의 그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아무래도 SK하이닉스보다는 SK하이닉스가 먼저 개발하면서 점유율이 높았기 때문에 네. 최고 주가의 강세가 나타났지만 하반기에는 삼성전자가 치고 들어오면서 오히려 SK하이닉스는 그 지금의 지분율을 점점 갉아먹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지금 신규 투자 관점에서 보면 SK하이닉스보단 삼성전자가 몇 배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HBM과 관련해서 삼성전자 몇 배 낮다라고 분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개발해서 점유율을 높여놓은 SK하이닉스는 점유율이 점점 낮아질 거고 네. 새롭게 들어가는 삼성전자가 이제부터 점유율을 높여나가는 높일 수 시기라는 있다. 네.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적자가 지속이 되고 또 우리 반도체 수출은 급감하는 악재가 있었는데 이게 하반기 좀 회복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또 감산 효과도 있으면서 앞으로 더욱더 반도체 시장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럼 반도체주 바라볼 때 저희가 어떤 걸 좀 기준으로 잡고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양사가 투자를 멈추면서 어느 정도 수급 조절이 됐고 그래서 이제 가격으로 올라갈 거라고 하는데 가격의 반등 강도는 아직은 좀 지켜볼 만한 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뭐 한 두어 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반도체가 아무리 최악이어도 투자를 줄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선단 공정, 후공정, 뭐 그다음에 EUV와 관련된 첨단 공정 이런 쪽에서는 줄일 수 없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고요. 실제로 그런 종목군들은 이미 주가가 뭐 폭등을 했습니다. 올해 저점 대비해서는 뭐 300~400% 오른 종목이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는 좀처럼 멈춰지지가 않고 있죠.
따라서 이거는 하나의 좀 트렌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향후 반도체가 약간 뭔가 대형주 중심으로 꺾인다고 하더라도 이쪽은 꺾일 수 없다. 네. 소위 이제 첨단 공정과 선단 공정 쪽에서는 꺾일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공정 쪽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재료와 전공정도, 그러니까 후공정만 좋아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공정에서 후공정이 우리가 부족하니까 대만과 미국에 비해서 너무 장비가 열악했기 때문에 이쪽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투자가 나타나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폭등했지만, 그러면 후공정만 좋아진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따라서 전공정과 재료 쪽에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솎아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오늘 오르고 있는 종목들 보면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전공정입니다. 대표적인 전공정 장비고, 물론 뭐 태양광 쪽도 일부 기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메인은 지금은 전공정 쪽에서의 그 강화, 특히 SK하이닉스와의 방향성 합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PSK 같은 종목도 급등하고 있죠. 솔브레인도 급등하고 있죠. 소위 어느 정도의 마켓 시어를 갖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은 굉장히 강한 시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해당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첨단 공정과 선단 공정의 투자는 아무리 반도체가 안 좋아져도 멈출 수가 없고, 네. 그다음에 테일러 투자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고, 평택 3사 라인도 투자가 더 늘어날 거다. 그런 과정에서 핵심 장비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멈출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핵심 장비에 대한 관심 늦추지 마시고 전공정과 재료에 대한 관심도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두 번째 뉴스입니다. 포스코 그룹이 체질 개선을 하면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 대신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집중 매수에 2차 전지 열풍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포스코 그룹주 전반적으로 큰 강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포스코 홀딩스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에도 관건이 되는 부분 50만 원을 돌파할 수 있지의 여부인데, 지금 상승하는 이 동력이 되는 배경이 뭔지도 궁금하고요.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 이사님 의견 어떠실까요? 네, 원래 포스코가 조금 독특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원래 실적을 가장 먼저 발표했던 대형주 포스코입니다. 네. 물론 뭐 작년, 재작년부터 삼성전자, LG전자가 가이던스를 주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실적 발표하는 대형주가 바뀌긴 했지만, 원래는 전통의 포스코가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직도 실적 발표에 날짜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히려 실적 발표를 즈음해서 일종의 밸류데이라고 해서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를 했죠. 그래서 리튬을 포함한 원광물 쪽에서의 투자를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늘려나갈 것인지를 강력한 의지를 밝혔고, 또 포스코 퓨처엠을 포함한 뭐 관련된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캐파를 늘려나가겠다, 생산 능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쪽에 방점을 두면서, 원래 이런 쪽의 뉴스에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쪽에서는 조금 약간 다소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가 포스코의 밸류데이에, 포스코 그룹의 밸류데이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 그래서 오늘 포스코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포스코 그룹의 핵심 포인트는 뭐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만드는 양극재, 음극재 모두 중요하지만, 우리가 2차 전지를 높게 보는 이유가 뭡니까? 반도체는 우리가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산업에도 불구하고, 소재도 일본에 의존하고 있고, 장비는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고 있죠. 물론 일부 장비는 우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장비에서의 대부분은 다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2차 전지는 포스코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앞단에서 광물 확보만 잘 되면 광물부터 배터리 완제품까지 전부 우리나라의 밸류체인이 100% 담당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비어있던 부분이었던 광물 쪽에서의 빠른 움직임을 나타낸 포스코 그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오늘의 주가를 만들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광물이 확보됐다는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포스코 그룹도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또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는 증권가에 대해서 낙관론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양극재와 음극재 부분에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또 그룹사를 통해서 리튬 내재화 성공을 근거로 해서 목표 주가도 대폭 상향 조정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양극재, 음극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소재를 다 생산하는 기업은 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양극재 단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이 좀 더 뭐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음극재까지 포함해서 전체 소재의 양으로 보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 그룹과 포스코 인터가 추진하고 있는 광물단에서의 그 시너지 효과까지 고려해 보면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계속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이 주가가 에코프로 그룹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면서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온 건 또 맞는 상황인 만큼 신규 매수는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종목군들의 신규 매수는 좀 더 여유를 두고 조정이 나올 때 혹은 뭔가 매수의 어떤 타이밍이 나올 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 이들 종목은 철저하게 보유자의 몫이다. 다만 보유자가 뭔가 큰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혹은 뭐 기술적으로 큰 추세 흐름이 깨지기 전에 먼저 내려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수익률이 뭐 10배든 뭐 5배든 그와 상관없이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과정이 여전히 필요한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의 핵심 포인트는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양극재에 국한되지 않고 음극재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과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앞단에서의 광물 자원에 대한 공급을 포스코 홀딩스와 함께 가져가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무게를 두실 필요가 있겠고 2분기 실적은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마찬가지로 좀 둔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분기 실적 발표될 때는 속도가 좀 줄어들 개연성도 피해갈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은 그다지 좋지를 못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관심이 유효하지만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포스코 그룹의 경우에는 사실 좀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잖아요. 구조적으로 좀 정책에 직면한 철강은 좀 두고 2차 전지 산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2차 전지 산업에 열을 올릴 만큼 이미 좀 많이 올랐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또 다른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사님께서는 이 2차 전지 산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포스코 그룹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장기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좋게 봐야 되겠죠. 그룹 자체가 철강이 한 뭐 80, 지금 뭐 2차 전지 쪽에 한 22 정도의 수준에서 이게 이제 역으로 바뀌려고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먼 미래를 보면 반대로 철강이 한 뭐 30, 그다음에 2차 전지나 첨단 소재 쪽이 한 70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가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전히 철강도 담고 있기 때문에 철강 쪽 밸류에이션도 합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2차 전지만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만큼 탄력적인 밸류에이션을 적용받기는 어렵다라는 것은 분명히 한번 따지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지금 2차 전지주들이 마찬가지지만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은 구간이 올해와 내년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과 LG 그룹은 그나마 이 자금 수요와 관련된 부담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충분한 현금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은 그런 과정에서 실적이 예상에 못 미치거나 아니면 성장 속도가 예상에 못 미칠 경우에 나타날 변동성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최근에 이전 상장 이슈로 주가 급등하고 있는 포스코 DX 같은 종목은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신규 매수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이용해서 오히려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메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PBR이 한 배 크게 못 미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적을 수 있어서 뭐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철강 쪽의 실적이 언제쯤 개선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철강 실적마저 잘 나온다면 이 종목은 지금의 주가도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래도 좀 긍정적인 관점, 나머지 종목군들은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속도를 조절하는 관점, 중장기적으로는 포스코 그룹에 대한 전반적으로는 다 긍정적인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 바라보실 때는 지금 철강 쪽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꼭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탑픽 종목 오늘 어디서 가져오셨을까요, 이사님? 네, 오늘 뭐 2차 전지는 말씀드렸다시피 뭐 좋은 종목들이 많지만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재료 쪽에서 가져왔는데요. 자, 솔브레인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국내 식가객을 만들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지금 점유율 자체가 각 공정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3나노 공정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4나노 쪽에서도 꽤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출은 떨어지는데도 마진율이 안 떨어지는 굉장히 독특한 종목입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앞으로 매출이 늘어나면 이익이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 강세를 살펴보시면 그런 기대감을 염두에 두고 내년에 삼성전자 3나노 공정이 본궤도로 올라온다면 아마도 이익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최근 그렇지만 이런 종목군들도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급등한 이후엔 쉬고 급등한 이후엔 조정받고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하게 쫓아가면서 매수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한 24만 원에서 26만 원 정도를 제시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이 종목의 PBR 한 2.3배에서 2.4배 정도의 수준이 30만 원 초반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정도의 가격까지는 충분히 가리라고 보고 있고 과거의 고점은 3배가 넘었는데 그 정도까지 가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현재 PBR 목표치는 2.2배에서 2.3배 정도를 내년도 포워딩을 당겨와서 계산해 보면 한 32만 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합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손절 가격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20만 원 초반대 정도를 깨는 하락이 나타난다면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22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는 솔브레인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이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셀트리온 삼형제가 합병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면 지배 구조도 변화될 것 같은데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합병에 대해서는 2020년에도 사실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회계 이슈로 지연된 상황이었는데 지난 3월에 서정진 회장이 복귀하게 되면서 다시 또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안에도 합병을 완료할 수 있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는데 셀트리온 삼형제 합병이 순항하게 될까요? 네, 셀트리온 합병은 뭐 그 이전부터 사실 예견된 수순이었죠. 셀트리온이라는 그 그룹의 지배 구조가 워낙 좀 특이하잖아요. 왜냐하면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나 그 케미칼 그 제품을 만들면 해외에 파는 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팔고 있고 국내는 셀트리온 제약이 파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기업이 할 걸 세 개 회사로 잘라가지고 지금 부가적인 매출이 나오는 구조라서 사실은 옥상옥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대두되다 보니까 2020년 9월에 먼저 합병을 시도했는데 분식회계라고 그래서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올 3월 달에 그 서정진 회장이 빵의 귀환으로 복귀하면서 왜 복귀하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중에 핵심은 그 지배구조 개편, 즉 3사 합병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지난주 그리고 올해 들어서 작년부터 자사주 매입이 되게 많았거든요. 보통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면 셀트리온 주가가 15만 원대로 떨어졌을 때만 해도 자사주 매입했을 때 주가 부양이 아니겠느냐 했는데 역시 시장에서는 전혀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고 저 자사주 매입은 결국에는 지배구조 개편, 특히 합병에 이용할 거라고 뭐 지배적인 관측이었는데 그 시기에는 늦지 않게 셀트리온은 스스로 고백을 했죠. 지난주에 14일 날 공시를 했습니다. 합병하겠다. 시기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미래에셋증권에 이름을 맡겼고 3사 합병을 진행하겠다라는 게 맡겼기 때문에 뭐 합병은 이제 공식화된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남아 있는 과제는 합병의 방법, 어떻게 합병할 것인가, 시기 이 정도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합병 이슈가 나오면서 셀트리온 그룹주의 주가도 좀 들썩였잖아요. 네. 그런데 합병을 지금 어떻게 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3사가 한꺼번에 다 합병을 하게 될지 아니면 자산 규모가 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먼저 합병을 하고 추후에 셀트리온 제약이 합병이 될지 궁금한데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떻게 좀 흐름이 나타나게 될까요? 지금 지배구조를 보면 일단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홀딩스라는 기업의 98.13%의 지배를 하고 있고 이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의 20%, 그다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지배하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은 셀트리온의 밑에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제약은 밑에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합병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선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먼저 합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겠네요. 먼저 합병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셀트리온 제약 그다음에 합병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렇게 되었을 때 어디가 유리할까? 제약 이제 거기에 또 하나 이슈가 뭐냐면 네. 이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제약의 각각의 개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율이 달라요. 일단 셀트리온의 개인 주주는 66%입니다. 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개인 투자자가 58%예요. 네. 셀트리온 제약이 제일 낮아요. 45%인데 자 그러면 합병을 승인받으려면 이게 특수 기일 상황이기 때문에 네. 주주들의 3분의 2, 66.4%의 승인을 받아야 합병이 성사되는데 만약에 개인 주주들이 지금으로서는 이 합병을 한다고 해서 득이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자 그러면 뭐 최악의 경우는 그 우선 매수권이라든지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이제 가동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됐을 때는 어디가 더 유리할까? 이런 이제 계산을 하면서 아마 합병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그룹이 가장 유력할지, 어느 회사가 가장 유력할지 확인하면서 합병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날은 올랐지만 지금 오늘은 그룹주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또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에도 1%대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근데 이 이슈가 나온 이후로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이다 하면 셀트리온 제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 종목이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고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갈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가볍죠. 네, 가볍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의 주식 매수 청구권이 발동되더라도 네. 셀트리온 제약에 좀 가벼우니까 주주들이 많이 몰리는 거죠. 그리고 합병 순서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먼저 합병하고 제일 뒤에 합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텐셜 자체도 되게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도 합병했을 때는 셀트리온 제약에 약간 더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지금 반응을 한 것 같고 근데 뭐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기 자체가 일단 자사주 매입하고 한 달 안에 이사회를 열어야 네. 이게 이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8월 말까지는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되고 네. 그리고 그게 승인받고 나면 12월 달까지가 돼야 합병이 절차가 마무리될 텐데 그렇게 보더라도 셀트리온 제약이 제일 뒤에 합병을 할 거니까 그쪽 주가가 더 많이 이제 요동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가벼운 종목인 만큼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가 더 많이 요동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19 기간 동안은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황금기를 거쳤다라고 봐야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셀트리온 합병이라는 이슈도 있고 다른 이슈들도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 제약 바이오주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실까요? 이게 이제 제약 바이오주를 보통 성장주의 테마에 좀 분류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럼 성장주는 뭘로 움직이느냐? 역시 미국의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어느 정도 당장은 내려가진 않지만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 같고 긴축에 대한 그 느슨함이 좀 풀어졌을 때는 네. 성장주의 이슈가 오르기 때문에 그거하고 사실 가장 많이 맞물리는 것 같아요. 우선 보면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됐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이게 일단 정신으로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패드가 2번 정도 금리를 좀 더 올릴 거라고 네. 예상은 하지만 일단 매파가 나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금리 분석을 할 때 더 이상 오르긴 하겠지만 공격적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라는 안정세가 사실은 성장주 쪽에 영향을 주고 매크로하게 보면 그게 결국에는 바이오주 쪽에도 긍정이 시그널이 아닐까라고 지금 시장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하나의 이제 이슈는 최근에 AI 열풍이 바이오 네. 쪽도 좀 번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를 통해서 바이오 쪽의 신약 개발에 대한 붐이 굉장히 빨리 일어날 것이다. 네. 지금 같은 AI 정도 속도면 이것 때문에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AI 관련해서 바이오주에 대한 시장에 대한 자본 이동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도 곧 올 것 같고. 그리고 그 국내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물론 버블도 많았지만 요거 1년 정도 안정화되면서 기업 가치가 좀 버블이 좀 빠지면서 개선된 부분이 좀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선호도가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기업 개별적인 호재도 지금 있어서 뭐 지금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런 좀 전반적인 추세는 나쁘지가 않다. 하반기에는 그런 여러 상황들 복합적으로 본다면 제약바이오주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크로적인 환경도 체크해 봐야 되겠고 AI 의료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들도 지금 버블이 많이 빠진 만큼 어떻게 체크가 될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셀트리온은 아직 신제품 개발 등의 모멘텀이 불확실하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셀트리온 그룹의 경우에는 2025년까지 11개 제품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북미에서의 성과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셀트리온 그룹주가 과거의 영광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셀트리온을 볼 때 과거가 약간 분리해서 보여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셀트리온을 만들고 파는 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판매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직접 팔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다른 제휴를 통하거나 다른 판매망을 통해서 팔기 시작했어요. 셀트리온이 사업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한 번 더 맡기면 수수료가 또 물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2019년도부터 바뀐 게 뭐냐면 직접 팔겠다라는 겁니다. 직접 법인을 세워서 팔겠다. 특히 유럽에 먼저 그걸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래서 이게 홀딩됐다가 최근에 다시 유럽을 시작으로 직접 판매량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기존에는 판매량 자체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두 번을 겪은 거죠. 셀트리온이 만들고 헬스케어도 넘기고 헬스케어가 또 판매 대행에 맡겨서 판매되는 구조였으니까 굉장히 이게 버프가 많았잖아요. 이거를 지금 셀트리온이 올해 사업하면서 이걸 줄여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이것만 줄여도 사실 영업이익 곡선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셀트리온 어떤 과정이 있냐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 판매망을 재조정하고 있다. 특히 직접 판매하는 것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는 것이 언제부터 영업이익으로 들어올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특히 램시마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된 작품이긴 한데 유럽에서는 최근에 직접 판매량이 꽤 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수익 곡선으로 언제로 들어올지도 좀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3사 합병하고 유럽이나 미국 쪽의 판매망 재조정이 셀트리온에게는 결코 나쁘지 않다. 셀트리온을 바라보는 이 이익 곡선을 굉장히 좋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판매 구조가 개선되게 되면 이익이 아무래도 높아질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보통 제약업계에서 판매만 한 번 그칠 때마다 20% 이상 보거든요. 20% 이상이요? 근데 지금 꽤나 많이 줄이는 거잖아요. 꽤나 많이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일단 3사 합병을 통해서 늘어나는 이익, 물론 매출은 줄지만 제 생각에 이익 곡선 합병을 통해서도 늘어난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익을 남기고 헬스케어 넘겼고 헬스케어는 또 이익을 남겨서 또 넘기고 해야 되는데 이것만 줄여도 꽤 많은 부분이 이익으로 들어올 거고 그리고 직접 판매를 통한 것도 들어올 거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매출이라고 할지라도 이 판매망 자체의 개선으로도 상당한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미국의 이번에 7월 달로 특허 만료가 되는 제품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판매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런 부분의 시장도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운 좋게 잘 겹친다면 괜찮은 호조세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합병 이슈에다가 판매망 이슈까지 다 겹치게 되면 더욱더 큰 호조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오너가 다시 복귀한 게 셀트리온 그룹주뿐만이 아니잖아요. SD 바이오센서의 창업자이죠. 이제 조영식 회장이 지난 3월에 바이오노트의 소방수로 등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지금 조영식 회장 같은 경우는 그 SD 바이오센스의 지배 구조를 보면 조영식 회장도 최대주주로 돼 있지만 사실 바이오노트가 이번에 최대주주로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바이오노트는 또 조영식 회장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개인 회사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 현재 조영식 회장의 경우를 보면
모든 투자를 이 바이오노트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오센서도 대주주가 바이오노트로 바뀌어 있고요. 네. 또 바이오노트가 또한 투자하고 있는 것이 유바이로직스입니다. 국내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유바이로직스도 지도주주가 바이오노트예요. 결국에는 조영식 회장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귀하는 이유는 그 ST 바이오센스도 결국에는 코로나 때 진단 키트 때문에 굉장한 매출을 일으켰다가 네. 지금은 호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오노트를 통해서 그 유바이로직스라든지 다른 동물용 진단 키트 같은 시장을 두드리면서 조금 더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안정화 차원에서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실적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그런데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목표 주가를 하향으로 조정했다라고요. 그런데 이유를 살펴보니까 미국 트록시마 약가 하락에 따라서 실적 추정치를 낮췄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네. 그럼 이 리포트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하고 실적 전망치는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현재 셀트리온이 가장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게 램시마하고 트룩시마인데 네. 일단 약가 조정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매출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네.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또 하나 이제 악재가 저거였어요. 지지난주에 셀트리온이 미국은 이제 보통 사보험사를 통해서 네. 약이 지정이 되는데 보통 메이저 사보험사는 아닌데 서더쯤 되는 사보험사인데 거기에서 이 약이 지정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악재로 터졌는데 더 큰 시장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악재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아까 방금 지적했듯이 판매망 조정이 제일 중요하다. 유럽은 이미 약국까지 셀트리온이 직접 공급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병원뿐만 아니라. 네.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아마 셀트리온 이 부분이 되게 개선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개선된다면 매출은 떨어졌어도 영업이익선은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악재가 있긴 하지만 좀 이거를 호재로 덮을 수 있는 부분이 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럼 이런 악재성 이슈가 어느 정도로 길게 좀 작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약가는요. 네. 바이오시밀러의 약가는 한번 떨어지면 잘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건은 떨어진 매출 자체에 대한 집중을 하기보다는 네. 지금 추가적으로 판매되는 것에 대한 걸 지켜보는 게 더 빠른, 투자하는 사람이 좀 더 빠른 거죠. 그러니까 약가는 특히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약값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더 많은 특허가 풀리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특허가 풀렸을 때 초기에 누가 재빠르게 들어가는 거가 핵심이고 그 이후에는 어쨌든 매출 자체는 올라가지는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주의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약값 하니까 또 이제 바이오시밀러와 관련해서 사실 휴미라 시장을 두고도 지금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잖아요. 글로벌 빅파마들도 나서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셀트리온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보실까요? 미국 시장에서 램시마라든지 프록시마라든지 이미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은 거고 네. 휴미라도 이번에 7월 달에 이제 특허 만료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워낙 마켓 자체가 커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아마 셀트리온이 꽤 시장 장악력을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특히 이제 이미 모든 과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번 이제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가가 사실은 하반기에 셀트리온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네, 이제 셀트리온은 어느 정도 장악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렸던 핵심 이슈 속 실제 수익으로 연결해 볼 수 있는 투자 노트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핵심입니다. 반도체 회복 속에서 한미 반도체와 솔브레를 공략하면 좋겠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의 경우에는 신규 적분은 조정 시에 공략하면 좋겠다입니다. 그리고 금리 하락 시에는 바이오주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